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천공 스승님의 법문이랑 그 해설 자료들인데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비전이 담겨 있어서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뭐 인구 문제라든가 국가 행정 구조, 또 미래 사회를 누가 이끌 거냐 하는 부분들이요. 기존 논의랑은 상당히 좀 결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분명히 할 점은요. 이 자료에 담긴 시각이나 주장을 저희가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께서 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냥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저출산 같은 심각한 문제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예상치 못한 해법, 뭐 전망 이런 걸 제시하고 있어요. 저출산 원인을 지식 사회가 돼서 그렇다고 본다거나 오히려 미래엔 인구가 막 늘어날 거라고 예측한다거나 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수도 서울 개념도 다시 봐야 한다. 행정체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런 구상들이 대표적이죠. 아주 대담해요. 그렇죠.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자료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핵심 내용이 뭔지, 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 좀 다각도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역시 가장 관심이 큰 문제죠. 인구 문제부터 볼까요? 자료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이 심각한 저출산 현상, 그 원인을 지식사회가 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해요. 이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부담이나 뭐 사회적 요인 이런 거랑은 상당히 다른 접근인데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먼저 꼽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사회 전체의 지식 수준 향상 그 자체가 출산율을 낮춘다고 보는 거예요. 아, 지식 수준 형상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알게 될수록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의 어려움이나 책임감 이런 걸 더 크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의 삶이나 성장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출산율이 낮아진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아, 그런 해석이군요. 많이 배우는 것 자체가 출산율 하락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런 진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들 걸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늘어날 거라니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현재 감소 추세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인구가 다시 모여들기 시작해서 특히 2030년 이후부터는 눈에 띄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2030년 이후요. 네, 단순히 감소세가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적극적인 증가를 예상하는 거죠. 인구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그것도 꽤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하면서 말이죠. 그럼 그 동력은 어디서 온다고 설명하나요? 뭐 해외 이민을 많이 받는 건가요? 그런 일반적인 이민 정책하고는 좀 달라요. 두 가지 아주 큰 흐름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아주 매력적인 나라로 잘 만들어 놓으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충분히 배우고 성장한 다음에 나도 저런 대한민국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큰 인재들이 찾아온다? 그렇죠. 역량을 갖춘 성숙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자체에 끌려서 유입된다는 거죠. 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변화인데요. 두 번째 흐름은 더 파격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말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약 4억에서 6억 명 정도 되는 단군의 후손들이요. 이분들이 2030년 이후에 자신의 뿌리, 그러니까 혈통을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대거 돌아올 거라는 주장입니다. 네. 4억에서 6억 명이요. 그건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10배인데요.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그 단군 후손이라는 개념을 미래 인구 유입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와. 그렇죠. 일반적인 인구 통계 예측이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자료 설명을 보면 이 현상이 미래의 국제정세 변화랑 맞물려서 일어난다고 봐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곳에 공산당 체제가 약해지거나 붕괴하고 그 영향 아래에 있던 여러 지역이나 민족들이 분리 독립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지역에 살던 단군 후손이라고 생각되는 이들이 독립된 공동체로서 대한민국과 손을 잡거나 연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들이 이민 오는 걸 넘어서요.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가 통째로 대한민국과 합쳐지는 그런 형태인가요? 네, 핵심은 단순히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던 땅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즉, 그 지역 자체가 대한민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연방 같은 형태로 합류하게 된다는 거죠. 와.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범위가 넓어지면서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인구 감소 걱정하는 건 너무 근시안적이다, 이런 비판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세계 인류는 하나다, 뭐 이런 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하고도 연결이 되죠.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해법인데요. 이런 파격적인 인구 변화를 담으려면 당연히 국가의 기본 틀, 그러니까 행정구조 자체도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자료에서 현재 국가구조, 특히 서울의 여찰에 대해서 아주 좀 도발적인 지적을 하던데요. 서울이 수도가 아니라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료에서는 우리가 지금 서울을 수도로 쓰고 있는 것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수도는 아직 안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해요. 우리가 매일 서울을 수도라고 부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도로 쓰고는 있는데 진짜 수도는 아니다. 어떤 근거를 드나요? 대표적으로 드는 근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명칭이에요. 아, 지방법원. 네, 국가의 중앙법원이라면 명칭에 지방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서울경찰청도 지방경찰청 소속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러니까 명칭이나 실제 위상에서 서울이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완전한 중앙의 지위를 아직 못 갖췄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여러 지방 중 하나인 특별시에 머물러 있다, 이런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수도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나 구조적으로는 지방이라는 범주에 속한다, 뭐 이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법원이나 경찰청 명칭에 지방이 붙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두는군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 자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나요? 진짜 수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2030년 안에는 이걸 마무리해야 한다, 이렇게 시안까지 언급하면서요. 서울을 명실상부한 수도 서울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단순히 뭐 행정수도로 옮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고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제대로 설계된 수도 서울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넘어서 장차 세계의 수도가 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까지 예측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를 넘어서 세계의 수도요? 정말 담대한 비전인데요. 그러려면 지금의 서울시 경계는 너무 좁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행정구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경기도랑 인천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적인 개념의 수도 서울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도권 전체를요? 네, 거대한 메가폴리스로서의 수도를 염두에 두는 거죠.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수도 서울로 만든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수도 서울 구상하고 맞물려서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구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요. 현재 우리가 익숙한 도라는 행정단위를 아예 폐지하고요. 도를 폐지한다고요? 네,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같은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광역시 체제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이런 도 구분 대신에요. 가칭 대전 대광역시, 광주 대광역시, 부산 대광역시 이런 식으로 몇 개의 큰 권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거죠. 도를 없애고 전국을 몇 개의 대왕역으로 재편한다.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그 근거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원칙을 아주 강하게 제시합니다. 기존의 시, 군, 도 같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행정단위, 이걸 자료에서는 소광역이라고 부르던데요. 이건 그냥 과거의 연습 단계였을 뿐이고 미래 대한민국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더 크고 강력한 단위, 즉 대광역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 효율성 때문이군요. 네, 행정 효율성도 높이고 국가적인 힘을 한데 모으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는 상당히 과감한 개편안이죠. 이렇게 인구 구성부터 국가 행정 체계까지 정말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수준의 거대한 변화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듣다 보니까 궁금해집니다. 그럼 이 엄청난 변화를 실제로 기획하고 이끌어갈 주체는 누구일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텐데요. 자료에서는 후천시대라는 독특한 시간 개념을 제시하면서 특정 그룹의 역할을 강조하더군요. 네, 시간 개념부터가 좀 독특하죠. 자료에서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크게 선천시대하고 후천시대로 나누더라고요. 2012년 12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가 성장하고 물질 문명의 기반을 닦는 선천시대가 끝났고 2013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그러니까 후천시대가 시작됐다고 설명합니다. 선천시대가 끝나고 후천시대가 시작됐다. 그럼 후천시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 시기인가요? 후천시대는 과거 선천시대처럼 단순히 성장하고 확장만 하는 시기가 아니고요.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지식이나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랄까, 정신적인 성숙, 올바른 방향 설정, 이런 게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낯뜨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앞서 이야기 나눈 그런 국가 구조 개편이나 미래 설계 같은 거시적인 과업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걸 누가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정확합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후천시대에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국가적, 인류적 차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차대한 큰 일을 해야 할 주체로 질량이 큰 사람들을 지목해요. 질량이 크다? 물리 용어 같은데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인 건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질량이 크다는 건요, 단순히 지식이 많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인 것 같아요. 사회 전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깊이 있는 지혜, 능력, 그리고 역량, 이런 걸 갖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 그룹을 주요 대상으로 여러 번 언급합니다. 이들이 바로 선천시대의 인류가 길러낸 고급 인재들이라는 거예요. 아, 박사급 전문가들이군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이들이 현재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좀 비판적인 시각도 보이는 것 같던데요. 네, 상당히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현재 이들 질량이 큰 전문가 그룹이 자신의 높은 역량, 그러니까 질량에 비해서 너무 작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인적인 연구나 소소한 프로젝트, 아니면 조직 내의 어떤 부분적인 업무, 이런 데 몸을대어 있어서 사회 전체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사회가 이들의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도 되고 또 스스로도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인 성취나 명예를 넘어서서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큰 일에 나서야 한다. 이런 강력한 촉구인 거죠. 전문가, 특히 박사 그룹이 개인 연구를 넘어서 국가 설계 같은 큰 일을 해야 한다. 상당히 큰 역할 변화를 요구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제시하나요? 그냥 각자 보고서 같은 걸 내면 되는 걸까요? 중요한 건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이에요. 자료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박사라도 혼자 목소리를 내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좀 직설적인 표현을 쓰는데 물러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반드시 뭉쳐야 힘이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요. 뭉쳐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뭉쳐야 할까요? 뭐 학회를 만들라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학술단체를 만드는 걸 넘어서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제시해요. 예를 들면 최소 300명 이상의 뜻있는 박사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 그러니까 청사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라 주요 언론, 구체적으로 조중동 같은 영향력 있는 매체에 전면 광고 형태로 실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언론사의 전면 광고 형태로 미래 설계도를 발표하라.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광고라니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의견 광고나 캠페인이 아니고요. 최고 전문가 집단이 심혈을 기울여서 내놓은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로서 그 자체로 엄청난 사회적 공론을 일으키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힘을 가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이렇게 뭉친 전문가 그룹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직접 기업 총수들이나 정경련 같은 경제단체 리더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직접 만나요. 네,
만나서 미래 산업의 방향,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국가 전체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걸 제시하는 기획자, 플래너 역할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구체적인 국가 미래 전략을 짜고 이걸 아주 영향력 있는 방식으로 공표한 다음에 경제계를 포함한 사회 리더들에게 직접 방향까지 제시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기획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런 진단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25년이라는 구체적인 연도까지 언급하면서 이런 전문가 그룹의 역할 수행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선천시대에 길러진 역량을 이제 후천시대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제대로 발휘해야 할 때가 왔다. 이런 메시지를 읽힙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천공 스승님의 대한민국 미래 구상이라는 상당히 독특하고 대담한 세계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지식사회론에 기반한 인구 전망과 4억에서 6억 명 단군 후손의 귀한 예측이라든지 서울을 재정의하고 전국을 대광역 체제로 개편하자는 국가구조 개편안, 또 후천 시대를 맞아서 질량 큰 전문가 집단에게 국가 설계자 역할을 부여하는 제안까지 정말이지 기존의 통념과는 아주 다른 흥미로운 내용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네, 분명 이 자료들은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뉴스나 연구보고서의 분석들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국가적 과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그 스케일 자체가 다르고요. 변화를 이끌어야 할 주체에 대한 시각도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랄까, 때로는 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신선한 발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여러 파격적인 비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외부로부터 그런 초대규모 인구 유입이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혹은 특정 전문가 집단이 국가 전체의 미래 설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힘을 모아서 집중해야 할 진정한 큰 일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독특한 자료들을 당신의 관점에서 소화하고 그 의미를 곱씹어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의 이 깊이 있는 논의가 당신의 생각과 탐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